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인터뷰 진행을 맡은 문영민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삶에서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 순간 어떤 정체성으로 자신을 설명하면 좋을지, 어떤 키워드들로 자신을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분은 그러한 고민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연출가 임지윤 님이십니다. 임지윤 선생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로 무대를 직접 연출하고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장애 이외에도 여성, 퀴어, 입양과 같은 키워드들로 본인을 설명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임지윤 선생님은 최근에 임지윤의 하루라는 아나듀오 극을 직접 프로듀싱도 하셨고 지금은 여기 한때 가가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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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윤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을 전공을 하고 부전공은 이제 연출로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은 작연출, 기획 여러 가지 파트에서 다양하게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연출님이 매체랑 인터뷰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봤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찾아봤고요. 조금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런 몸에 대한 관심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되게 익숙하신 것 같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장애 예술이 장애인의 몸을 보여지는 대상에서 보여줌의 주체로 전환을 시켰다면, 임지윤 연출님이 하신 작업들을 보면 단순히 만들어진 무대에서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무대를 선택하고 만드시는 작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 드리고 싶었던 점은, 그러면 임지훈 연출님이 그동안 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릴 때부터 몸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져오셨고, 그런 관심들이 지금의 작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손가락이 4개씩 총 8개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팔꿈치 아래로 이제 기형으로 짧게 태어났습니다. 선천적 장애고요. 사실 어릴 때는 몸에 대한 걸 크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팔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을 느끼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좀 몸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이제 제가 21살 때 손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 손가락이 4개인데 원래가 엄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 손가락을 엄지로 옮겨서 하는 수술과, 그리고 손목이 원래 90도로 꺾여 있었는데 180도로 펴는 수술, 이렇게 양손 다 모두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나?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라는 좀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술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수술을 한 이유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나름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나름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팔이 짧다 보니까 공부를 할수록 어깨가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어깨가 굽어지면 어깨도 아프고 갈비뼈가 장기를 좀 누르는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호흡에 문제도 있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포기하고 좀 다른 쪽으로 일을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연극이라는 곳으로 네, 첫 걸음을 했고요. 이제 성인이 돼서 조금 깊게 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여러 곳에 취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대학교까지는 이제 같은 학생끼리 이제 전공끼리 모여서 공연 만들고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단지 진짜 겉모습만 보시고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그런 경우들이 이제 몇 번 있어가지고 나도 능력이 꽤 괜찮은데 나의 능력을 봐주시지 왜 겉모습을 봐주실까라는 고민들을 좀 작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이제 다시 좋은 직장과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큰 걱정들은 없어졌고요. 오히려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신 선택에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1000% 만족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연출님은 한예종에서 예술 경영하고 연출을 전공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혹시 전공을 선택하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고3 때 진로를 결정을 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늦은 선택이었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예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대학을 찾다가 이제 사립보단 국립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딱 찾은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로 나왔고 이 여러 학과 중에 어떤 과가 나한테 잘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시간표 짜는 거랑 계획하기 그리고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기획이 잘 맞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예술 경영을 선택을 하게 됐고 다행히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연을 하면 이제 기획 일이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공연 내부 일이 아닌 공연 외부 일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공연팀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은데 공연 외부 일을 혼자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내부 일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연출이라는 부전공을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은 작연출을 하면서도 기획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약간 한예종이 되게 주류 예술가의 온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거기서 되게 고급의 예술적 기회를 배우고 그 네트워크를 쌓고 이런 공간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약간 다른 몸이나 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장애인을 위한 대입 전형이 서울권 대학에서 많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한예종에서는 2012년이 네. 되어서야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시작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약간 한예종이 그런 다른 몸을 가진 대학생, 예술가에 대한 관심이 좀 늦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한예종에서의 경험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대학생활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사람 만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가족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오빠가 2명, 언니가 1명이 있는데 나이 차가 엄청 많거든요. 19, 18, 14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그게 부러웠거든요. 주변 친구들한테. 근데 대학을 와보니까 친구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도 있고 1년 지나니까 후배들도 생기고 이런 만남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단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저한테는 가장 큰 획득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교 생활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2년부터 특별 전형으로 장애 학생을 이제 뽑았는데 저의 한 학번 선배이신 분이 맨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셨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입학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좀 궁금해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혹시 연극원에 2013년 이후로 장애학생이 혹시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아쉽지만 지은 학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답을 듣게 되었어요. 뭔가 이 특별 전형이 있긴 있지만 왜 뽑지 않았을까? 못 뽑은 건지 안 뽑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아직까지 한예종에서 뭐 연극을 배우거나 하는 장애 학생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는 몇 명 있지만 연극원 쪽에서는 저 이후로는 아직 없다라고. 네. 그래도 꽤 많으실 줄 알았는데 네, 그죠. 생각보다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엔치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다가 네. 본인의 설명하시는 키워드로 여성, 장애, 그리고 퀴어, 입양 이런 키워드들로 연출님을 소개를 하고 계신 네. 것을 봤거든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언제나 가지고 있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체성이 뭔가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던 순간이나 아니면 작업들과 연결되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정체성들이 좀 삶에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네.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과 장애는 어느 순간 만났다는 게 아닌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한테 지녀진 키워드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퀴어의 키워드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어릴 때 그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뭐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과 두루두루 지내는 걸 좋아했는데 보통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남사친이 남자친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남사친들은 딱 거기까지로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갔고 이제 제가 조금 성 정체성을 생각을 깊게 하게 된 건 22살 그쯤 됐을 때 조금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남사친보다는 여사친 친구들과 더 자주 놀았고 친해지고 싶었고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과연 나 혼자만의 생각인 건가?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저와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진 그런 카페를 발견을 하게 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사실 문제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카페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뭔가 동질감 이런 것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2살 때부터 성 정체성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성이면서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가 됐었죠. 그리고 25살 때
아버지랑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곱창을 좋아해가지고 아버지랑 곱창에 이제 한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밥 먹으면서 지훈아 사실 너는 입양된 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밥 먹다가 갑자기 저는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내가 술을 먹어서 지금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저의 예전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고 너가 어느 보육원에서 입양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말을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 보육원을 찾아가 봤어요.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는지 그러다가 보육원을 찾아갔는데 정말 저의 예전 이름인 이숙경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숙경이라는 아이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몸으로 깨닫고 그럼 나의 진짜 부모님은 누굴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못 찾은 상황이고 친부모님을 찾고 싶은 이유는 뭐 제가 다시 친부모님한테 가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상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걸 직접 못 들으면 제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이제 찾은 자료의 결과로는 그 친부모님은 해외에 계시다까지 자료를 찾은 거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임지윤은 태어날 때 여성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22살 때 이제 퀴어에 대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25살 때 자신이 입양인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말씀해 주셔서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갑자기 더 뭔가 친밀감을 내적 친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 그런 소수자 키워드들을 연출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들로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앞으로 뭔가 작업들과 그런 소수자 정체성들과도 연결시키는 작업을 앞으로도 하고 싶으신가요?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제가 작년에 임지훈의 하루라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요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적어봤는데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 키워드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공연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로 연출님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드려보려고 하는 게 다른 장애 예술도 있지만 연출님은 다양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뭐 다른 퀴어 예술이나 페미니즘 예술이나 다른 소수자 예술이라고 불리는 장르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과 뭔가 장애 예술과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을지 아니면 연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중에서 장애예술이라는 장르가 가진 어떤 독특한 매력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장애예술이라는 단어도 정말 최근에 생긴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혼자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애예술이라는 키워드가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키워드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술을 향유하는 게 장애예술인지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장애예술이라는 단어가 장애인 분들이 예술을 향유함에 있어서 예술을 작업함에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약자이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장애예술이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장애인이 스스로 예술의 향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제작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장애인이 예술을 대할 때 정말 뭔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술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도 그냥 한 명의 예술가로서 한 명의 관람객으로서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애예술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가진 다른 뭐 여성이나 퀴어나 입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아직 그런 뭐 여성 예술, 퀴어 예술, 입양 예술 이런 단어들이 아직 뭐 활발히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나중에는 조금씩 활발히 사용되면은 그동안 조금 많이 활동을 못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던 분들이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한다든지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이런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자 예술이나 아니면 장애예술의 예술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임지훈의 하루라는 작년에 하셨던 네. 공연이 임지훈 연출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고 직접 프로듀싱도 하시고 네. 배우도 하시고 네. 오퍼레이팅도 하시고 맞습니다.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임지훈의 하루라는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공개가 된 공연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임지훈의 하루는 처음부터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제가 거기 워크숍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 워크숍이 장애예술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에 대한 키워드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4가지 키워드로 잡게 되었고, 그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표현을 해볼까, 얼마나 잘 설명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라디오라는 형식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2016년부터 한 2, 3년 동안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에 게스트로 몇 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라디오라는 형식이 재밌을 것 같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많이 쓰이는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을 가져오면서 라디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나듀오라는 형식을 또 발견을 했는데, 이 아나듀오는 방송 용어이면서 한 명이 모든 기획과 DJ와 오퍼레이팅을 다 하는 이런 구조를 아나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극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가 그걸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어느 분을 캐스팅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 이야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그래 이번에 배우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글 쓰는 것까지 해서 장면 발표까지 하는 게 그 워크숍의 마무리였고, 워크숍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이대로 두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공연까지 가보자 생각이 되어서 장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공연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었고, 딱 하루 공연이었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지인분들과 아니면 지인이 아니지만 보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임지훈의 하루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임지훈의 하루라는 공연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임지훈의 하루에 대해서는 DJ가 임지훈을 소개하는, 게스트로 불러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소개하고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독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연을 읽는 형식일 수도 있고 퀴즈일 수도 있고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라는 형식을 제일 좀 잘 살리면서 임지훈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스토리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실례가 되지 않으면 그때 네. 하셨던 대사나 이런 것 중에 아, 기억 대사요? 남는 게 있으면 작년 가을에 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네. 혹시 짧은 대사라도 해주실 수 대사요? 있나요? 오프닝 대사가 있는데 이제 오프닝 음악이 나오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중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우리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 우리 하루의 DJ 윤이에요. 네, 이게 이제 오프닝인데요.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아서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관객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라서 혹시 그 이후에 임지훈의 하루 공연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그 공연이 좀 어떤 의미였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다면 네. 임지훈의 하루는 잘 만든 작품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제작된 공연이었고 많지 않은 관객분들이었지만 그래도 공연장까지 찾아와 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고 공연이 끝나도 단순히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너무 좋았고 어떤 점은 또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실질적인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건 진짜 1인급 공연이었지만 저 혼자 만든 게 아닌 다 같이 만든 공연이 아닌가 그래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재연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마침 이제 제가 작년에 공연했던 거를 올해 제가 지원 사업에 넣었어요. 근데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지원 사업에 기회가 좋게, 운이 좋게 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9월 초에 다시 공연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관객을 만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때는 제가 꼭 보러 아, 가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임지훈의 하루 작품을 하시기 전까지는 좀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공연을 제작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한 번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의 정체성보다는 청소년기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이제 작품이 또 다른 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청소년 때 직접 겪었던 일을 좀 재구성을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이 주인공이 이제 기차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서 주인공의 생각 변화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차 여행을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대구에서 살았는데 부산까지 가면서 기차 여행을 하면서 부산 바다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바다 앞에서 약속을 한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재구성을 해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도 본인이 출연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배우까지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다른 더 좋은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해서 제가 작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럼 배우로 참여를 하신 거는 임지훈의 하루가 처음이신가요? 네, 임지훈의 하루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최근에 준비하고 계시는 작품은 페미니즘 연극제에서 상연을 하실 여기 한때 네. 다가라는 작품이신데 거기서 이제 배우로 출연을 하시게 될 예정이시고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작품은 되게 많은 다른 장애를 가진 배우분들과 같이 이제 협업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를 가진 배우분들과 같이 배우로 공연을 만드신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이 앞에서 하신 작업들과 조금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 경험이 옛날의 작업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점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공연을 한 경험은 많지만 외부에서 공연을 한 경험은 많지 않아가지고 외부 작품이면서 제가 주로 비장애인 분들과 대부분 작업을 했었고 장애 예술인 분들과 작업을 한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또 다른 점은 제가 이전엔 다 스텝으로 참여를 했지만 배우로 또 참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정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많은데요. 특히 제가 이제 장애 배우로서 처음에 캐스팅이 됐을 때는 좀 의아해 했거든요. 왜 나를 캐스팅하셨지? 근데 그 연출님께서 작년에 제 임준의 하루를 보셨나 봐요. 보시고 저를 캐스팅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또 임지훈의 하루가 잘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과정을 여기 한때 공연을 준비하면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매일 경험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장애인이지만 다른 장애 유형들을 이제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점이 다르고 서로 어떤 점을 채워야 되고 서로의 능력을 어떻게 더 발휘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과정인 것 같고요. 제가 바라는 점은 이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장애 배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고 저희가 연습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너무 웃기시고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습을 하면서 좀 가장 좋은 점은 배우들이 이제 장애 배우 3명, 비장애 배우 2명이 있는데 5명이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만의 몸풀기를 이제 모두가 따라 하는 거예요. 연습 과정에서요? 네, 연습 이제 맨 처음에 연습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임지훈 씨의 몸풀기를 따라 할게요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저의 몸풀기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이번 연습을 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작업을 하실 때랑은 조금 그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인터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공통 질문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임지훈 연출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정체성들과 연결돼서 그런 정체성들의 연결을 임지훈 연출님이 작업에 잘 녹여내려고 하시고 그게 작업에 굉장히 추동을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지훈 연출님께는 연결하다 혹은 이어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겠습니다. 저한테 연결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들어오고 다양한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공연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거기서 뭔가 한순간이라도 멈췄으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또 고민이 들고요. 공연을 또 하면서 얻은 그런 작업 스킬이라든지 그런 공연 내용들이 또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서 임지훈의 하루까지 공연이 되었던 것 같고 임지훈의 하루를 이제 보신 연출님이 또 여기 한때 가가라는 작품에 저를 또 캐스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이라도 한번 멈췄다면 과연 지금 여기 한때 가가의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멈추지 않았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어지다라는 말이 다른 구성체들을 연결시킨다라는 것도 있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연출님이 하신 말이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본인의 정체성이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토대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나
작업들과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네.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제가 2019년에 하신 인터뷰를 하나 읽어봤는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극단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공연장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하면서 네. 극단 JY라는 극단을 창단을 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뭔가 그 극단을 창단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 네, 어떤 각오로 극단을 만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극단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 이름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극단이라는 뭔가 사업이라는 게 대표 이름이 생기면 뭔가 더 공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작업을 하려면 또 지원 사업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여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이제 극단이라는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았고 이 JY라는 극단은 저 혼자만 소속된 1인 극단이고 저의 목표는 이 임지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도 있고 다양한 예술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에 따라서 또 얻어지는 제 경험들이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분들과 했던 대화라든지 또 저의 이야기를 더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또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극단 JY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앞으로 무대에서 더 하시고 싶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건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작업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예술 작업이 아니라도 뭔가 개인적으로 좀 더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극단을 만들었으니까 만약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극장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극장에서는 정말 장애인 비장애인 할 거 없이 그리고 예술가든 예술가가 아니든 누구든 편하게 방문을 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예술 활동을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극장의 목표이고요. 제가 앞으로 또 만들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사실 뭐 구체적으로 또 이건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의 4가지 키워드 이런 걸로 그 하나의 키워드로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좋은 작품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개인적이고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그 임지훈 연출님은 우리가 소수자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공개하기 힘든 정체성들을 되게 당당하게 공개를 하시고 그것들로 임지훈 연출님의 무대를 굉장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출님의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장애 예술이 가진 어떤 매력을 되게 확장시키고 또 그런 의미들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